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6개월 만에 마주했고 미국이 워싱턴 한미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숨가쁜 외교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원폭과 관련한 일정이 많았거든요.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원폭 그 희생자들이랑 피해자들을 또 만나고 또 기념 위령비를 공동 참배를 또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보면은 몇 가지를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일 관계 셔틀 외교가 이제 정상화되는 가운데서 한일 간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발전을 향한 그러한 움직임을 하는 동시에 보면 2차 세계대전에 또 종지부를 찍었던 어떻게 보면은 원폭 희생자들의 공동 참배를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아픔을 나누고 거기에 기초하여 지금 현재 미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좀 상징적인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폭이라는 어떻게 보면 핵의 위협의 문제를 지금 또 우리가 현재 또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돼서 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또 한일이 같이 또 이런 공동 참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부각시켰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초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정상회동 5분 안쪽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차원의 삼국 공조를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일 회담 제안.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삼국 정상이 다자 회의 말고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로 다자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이 3자가 만났었죠.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런 다자의 그런 회의 틀이 아니라 따로 독립적으로 한미일 3자가 회담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전과의 그런 회담과는 좀 많은 차별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자 이런 회의의 장에서 한미일이 만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의견을 조율을 했던 반면에 한미일 3자가 만나는 그런 회담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계획이 돼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내용들이 이런 다자 플랫폼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한미일 정상이 삼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공조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새로운 수준, 새로운 차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됐는데요. 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작년에 인태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고요. 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보다 일찍 2015년에 글로벌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다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향후 결정적인 10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이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태 전략, 환경, 안보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주요 행위자로서 이러한 질서를 구축을 해나가는 데 중요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한미일의 그러한 협력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협력 분야도 보다 더 넓어지고 강도도 더 높아지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 안보 협력부터 경제 안보도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쪽에서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 워싱턴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존의 한미일 3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 위협과 관련돼서 미사일 경보
안보와 관련된 협의를 이미 했었죠. 예. 그런 거에 기초해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우리가 직면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3자 협력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예상되어지고 다가오는 그런 위협에 대한 3자의 협력 부분, 그리고 또 안보와 경제라는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안보 동맹이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앞으로 향후 반도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의 3자 간의 협력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G7 정상들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직면을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네. 국제사회의 이런 거듭된 경고와 그리고 압박이 과연 실제로 북한의 이런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어떠한 정책을 발표했느냐보다는 모든 국제사회 연대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G7 회담을 통해서 꾸준히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핵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포기라는 부분을 강조할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더 포커스를 뒀다라고 봐야겠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규탄의 메시지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일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기존 지원에 더해서 인도적 차원의 비살상 품목에 한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였다고 보시는지요? 네, 인도적인 지원 또 비살상 무기와 관련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보면은 인도적인 물품 중심으로 지원이 간 거에서 지뢰 제거라든지 또 긴급 수송 차량이라든지 이래서 보다 좀 폭넓은 범위의 어떤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F-16 전투기 조종 훈련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전투기 제공 요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기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확전을 이유로 계속해서 거듭 좀 거절을 해왔거든요. 네네. 이렇게 갑자기 미국이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지 1년이 넘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살상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평화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평화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지속적으로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 국제사회가 좀 공감대를 갖고 그러한 부분을 이번 G7 회담을 통해서 참여 국가들이 다 입장을 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공권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역량 강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F-16 조종훈련 지원 승인이 어떻게 전세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공권과 관련된 능력 강화라는 것이 러시아에 좀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F-16과 관련돼서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조종사들의 훈련까지 한다면은 결국에는 제공권과 관련된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G7 정상들이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타이완 문제에 관련한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
앞서 공동 성명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담길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러시아, 중국 반발할 거다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법에 의한 국제 질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 거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사회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습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난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역시 중국 역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해양 안보와 관련돼서 안전한 수송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 남진해라든지 동진해를 통해서 굉장히 중국이 그 지역에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인공섬을 만든다라든지 예. 여기에서의 해양 훈련을 굉장히 그 공세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법에 의한 국제 질서, 국제 체제를 강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거를 G7의 회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G7 회담이 반중 반러를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역공세를 펼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한미일 행보와 관련해서 초밀착 공조다, 밀착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또 중국과 경제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과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건 조금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그 전에 한중 관계, 한러 관계, 과거의 시각에서의 한중 한러 관계에 우리가 입각해서 예.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데 다시 중국과 러시아 쪽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지금 국제 정세가 나가고 있는 방향, 앞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 또 국제 체제가 지금 변환기에 있는 이 국면 하에서 지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러한 시각에서의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회복을 취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예. 지금 이런 변화되는 국제 질서에서 수정주의 국가들의 행보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국제 체제가 새로운 경제 안보 부분, 기술 안보, 공급망 구축을 해가는 이 틀 하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질서를 형성하는 데 주요 행위자로 행동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그 반대되는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 미래 지향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좀 시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시각 전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이해를 해야 하고 납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게 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대화부터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대화를 할 경우 굉장히 선동 중심으로 대화를 해나간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 2년 전,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대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대화를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내용이라든지 그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건설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세운 다음에 그거를 설득을 시켜나가면서 변화의 방향을 우리의 외교 정책이 이전과는 달라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시키는 것도 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서울에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EU 지도부의 동시 방한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참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일단 EU 지도부가 같이 방한을 해서 이제 오늘 뭐 만찬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회담을 함으로써 사실상의 외교의 무대가 오늘로 이제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보면은 우리가 인태 전략을 발표를 하고 그 전후로 보면 유럽 국가들이 인태 지역 전략을 발표한 주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에 우리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탈냉전 이후의 질서가 그 아태 지역과 또 서유럽 대서양 국가 중심의 그런 협력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왔던 것이 지금 이런 전환기적 국면에서는 유럽 국가와 인태 지역 국가들 간의 연대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그 EU 국가, EU의 집행부와의 그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협력의 범위가 그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테고 깊어질 테고 예. 그 분야도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